이번에는 섹터 얘기입니다. 사실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업종입니다. 바로 철강과 비철, 그리고 운수까지 챙겨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방송한 내내 뉴스도 뭐냐면 중국발 뉴스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중국발 뉴스 중에 보통은 다 악재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담당하시고 있는 철강 쪽 얘기를 좀 들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뉴스가 되려 우리나라 철강사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네. 대한 얘기 좀 주시겠어요? 네. 어떤 뉴스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냐면 네. 철강을 감산한다는 거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원래 네. 철광석 가격이 막 빠졌거든요. 네. 그게 오히려 수요 둔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마진이 조금 개선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철강 감산이 한 7월 달부터 이제 네.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올해 연간 조강 생산량을 전년 대비해서 늘리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연초부터의 목표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아무래도 철강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네. 생산량을 이제 줄여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7월부터 이제 본격화된 거죠.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공급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공급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변 국가들한테는 무조건 이제 호재입니다. 네. 판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판가가 유지가 되거나 또는 오를 수 있죠. 사실 공급이 빠지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광석이라고 하는 원재료는 사실은 중국이 제일 많이 쓰다가 네. 중국이 감산을 하면은 철광석의 수요는 그만큼 줄어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철광석 가격은 230불에 있다가 지금은 한 130불까지 급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40% 이상. 그러니까 원재료가 사실 둔화하는데 제품 가격은 지금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9월달 이제 성수기를 진입을 하면서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전략하다 보니까 중국의 정책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이 최근에 부동산 규제도 좀 굉장히 가열차게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중국의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고민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사실은 가장 철강 수요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바로 부동산과 네네. 인프라인데 작년 말부터 사실은 부동산 규제가 나왔죠. 예. 네,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완화적으로 좀 풀어주다가 경기 지표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니까 다시 이제 부동산을 좀 잡는 그림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철강의 수요가 하반기 들어와서 약간 둔화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커버할 정도로 이 공급 조정이 가파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와, 거의 대부분 이제 소재 쪽은 다 수요도 수요지만 공급 쪽 이슈네요. 유가도 네.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업체에는 그래도 마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중국도 중국이지만 미국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다음 주면은 미국이 하원이 휴회가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휴가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텐데 그 중에 관건이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언뜻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인데 그게 왜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있겠냐라는 생각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철강 쪽에서 관심 있거나 아니면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관심 보여줄 기업이 있을까요? 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좀 우리하고는 좀 먼 지역이긴 하지만, 그쵸. 네, 그쪽에서 인프라 투자에서 철강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전반적인 철강 섹터에는 이제 센티멘트 개선 효과를 분명히 가지고 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는 실질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해도 1차적으로는 미국 내 철강사의 제품을 많이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철강재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있죠. 예. 지금도 너무 이제 수급이 타이트해가지고는 가격이 뭐 톤당 이제 2,000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철강 가격이 가장 강한 게 미국인데 그만큼 미국의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요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느 정도는 이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아이템을 이제 꼽자면은 사실은 미국이 가장 이제 부족한 아이템이 강관입니다. 강관 파이프라인 네, 말씀하시는 파이프입니다. 거죠? 네,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강간 수요는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어느 나라가 미국에 이제 강관 수출을 많이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죠. 아, 우리나라가 네. 1등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1등은 아니지만 탑3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관관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은 9월 말에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업종, 그 종목에 대해서는 좀 수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네네.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업종이라고 한 게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리오포닝처럼 막 그 피해를 본 업종은 아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탑픽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철강 쪽에서 조금 눈여겨보자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대장주인 포스코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요? 네, 그리고 네.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관 관련된 종목인 세아제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한국의 어떤 수급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내 철강 수급을 이제 반영을 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어떤 감산 이슈라는 게 사실은 단기에 그치는 이슈가 아니라 사실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가 지금 이렇게까지 저평가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강관 수요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아무래도 오르겠죠. 지금 그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섹션 232조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이제 수입 규제하는 그렇죠. 조치를 취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강관의 어떤 수출 물량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제한된 볼륨 안에서 가격이 올라서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앞으로 그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보호무역주의 자체가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관심이 조금은 없었는데 오히려 9월 달에 이제 어떤 미국발 이슈가 나오면서 이쪽 포스코나 세아제강 쪽으로 많은 관심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강까지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담당하시는 것들 중에 이제 운송도 있잖아요. 항공하고 해운이 있는데 간단하게 항공 쪽 얘기를 좀 드려보면 오늘 또 대한항공이 공교롭게도 좋은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항공주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야 이거 여객 수요가 소위 말해서 망가지다 보니까 정말 좀 너무 험난한 길을 갈 거다라는 생각했는데 네. 예상 외로 또 그 화물 수요로 대치되면서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죠. 근데 거꾸로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자 이제는 언택트와 관련된 수요를 좀 많이 땡겨왔다라는 그런 약간의 피크아웃 논리가 있다 보니까 리오프닝 되는 거는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고 화물 수요는 줄어들면서 오히려 좀 수요 공백 아니면 매출 공백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화물이 좋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요 측면도 있지만 네. 공급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아, 여기도 공급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팬데믹 때문에 이제는 여객 수요가 사라지다 보니까 네. 여객기가 이제 못 뜨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공 화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화물 전용기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 이전에는 이제 대부분 여객기에 이제는 벨리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트렁크입니다. 예, 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화물 공급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객기가 못 뜨다 보니까 그 공급이 사실은 사라진 효과가 있었고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항공 화물 운임이 그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화물 운임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 꼬꾸라지려면은 사실은 그 공급이 돌아와야 되고 여객 수요가 충분히 회복이 돼서 여객기가 완전히 떠야지만 사실은 공급이 회복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앞으로 여객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항공 화물 쪽은 운임이 좀 둔화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어떤 공백의 기간을 주지 않고 사실은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철강하고 항공도 비슷하게 뭔가 수요가 조금 이제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아날 때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늘면 강하게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공급 얘기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는 이제 빅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있잖아요.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전개되고
좀 저희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밸런스 게임이라 그래서 대한항공일까요? 아시아나항공일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네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제는 인수 합병을 위해서 일단은 공정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국내 공정위의 승인이요. 네. 지금 이제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용역을 지금 줬어요. 연구 용역을. 그래서 그게 결과가 10월 달 정도에 나올 텐데 네. 아무래도 그 결과를 보고 승인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아마도 연말 정도에 그런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는 해외 주요 국가들한테도 또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국내를 포함해서 5개 국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합병 수순을 밟게 되고 빠르면 네. 2023년, 늦으면 2024년 정도에 완전 통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저희들은 보통 돈이 나가는 기업보다 돈이 들어오는 기업이 괜찮지 않아? 이러면서 아시아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의 그냥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이전에는 어떤 체력적인 격차가 굉장히 컸던 그런 두 항공사였죠. 네. 네, 물론 지금도 그 격차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단적인 예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을 겪는 동안에 뭐 영업 현금 흐름도 좋아졌고 사실 재무 구조도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나 항공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는 이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내면서 자본이 소진되는 부분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돈이 쌓이고 이제 이런 사이클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아직 그 단계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그림이 있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조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수에서 이제 항공 얘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운 쪽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네. 최근에 BDI가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저도 체크해 보니까 한 15%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 피크아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나라 해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는 해상 운임을 모든 해운사들이 다 네. 공통적으로 그거를 네. 이제 베이스로 영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BDI가 이제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제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아, 네. 네. 근데 이제는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이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조정이냐 아니면은 뭐 이대로 이제 연말까지 계속 떨어지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의 운임 급등은 아주 순수하게 물동량이 드리븐한 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드라이버크 화물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철광석, 석탄, 곡물 네. 이 3대 화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철광석의 비중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근데 앞서 철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지금 철강 감산을 이미 시작을 했고 연말까지 사실 그 감산 강도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철광석이라고 하는 이제는 물동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좀 생각이 돼요. 이미 중국의 철광석 수입도 이제 한 4개월 가까이 MOM으로 이제 줄고 있다가 네. 뭐 알겠습니다. 8월 달에 좀 반짝한 그런 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공급 요인이 사실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선박의 어떤 적체 현상, 항구에서의 어떤 혼잡 상황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가 사실 최근에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풀리면서 좀 운임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상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박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